네, 안녕하십니까. 2020 수출 바우처 매칭 페어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조 강연을 맡은 고삼석입니다. 저는 오늘 비대면 디지털 시대의 미래 전략이라는 주제로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트렌드 전망 및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회와 청와대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디어와 ICT 정책을 오랜 기간 담당을 해왔습니다. 아마 이제 저를 기조 강연 연사로 이제 초청한 배경에는 이제 이후에 컨퍼런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아마 거기에서 이제 개별 강론을 이제 다루고 저는 아마 이제 큰 트렌드를 전망하고 그에 대해서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아마 제가 얘기하도록 그렇게 지금 아마 초청이 된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2000년대 정보화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IT 선진국으로 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기술 기반의 디지털 산업 이러한 것들을 이제 빼놓고는 산업과 경제의 변화 그리고 사회 문화의 변화를 얘기하기는 어렵다. 즉 디지털 기술과 산업이 바로 경제와 우리 사회 문화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변수가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또한 소상공인부터 기술 기반의 벤처기업들 그리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이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이해,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이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지금 불가능한 시대에 그렇게 지금 이제 진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디지털 기술과 디지털 서비스 그리고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이해야말로 비즈니스 성공의 출발점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19 전후 나타나고 있는 디지털 트렌드를 중심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우리 개인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이 수출 바우처 매칭 페어 행사가 주로 중소기업들에 대한 어떤 그런 지원을 하기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주로 기업에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트렌드 변화라는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트렌드 변화 이걸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코로나19와 디지털 뉴딜이 만들 새로운 미래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전 세계는 이제 소위 제 4차 산업혁명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이제 표현되는 그러한 4차 산업혁명 논의가 2016년부터 이제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작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했고 또한 이러한 어떤 인프라를 기반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경제 산업 전 분야에 확산하는 소위 지능정보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과연 이러한 어떤 그 지능정보화가 이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이제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그런 어떤 이제 전혀 새로운 미래, 즉 인공지능과 5G 네트워크와 같은 첨단 기술이 가져올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우리 개인과 기업 그리고 정부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졌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러한 미래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잘 준비하고 있는지 이러한 어떤 문제 제기도 있어 왔습니다. 대다수의 분들은 새로운 기술이 도입이 되게 되면은 그 기술 도입에 따른 이제 기회라든가 그리고 혜택과 같은 밝은 측면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것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그리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이 책을 내면서 이러한 첨단 기술이 도입이 되고 서비스가 도입이 되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양지도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음지도 있을 것이다. 기회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위기와 위협이 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골고루 저는 살펴봤습니다.
동시에 이제 작년 말에 코로나19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이 코로나19가 또 우리 어떤 경제와 산업, 사회 문화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비대면 문화의 확산과 디지털 전환의 과속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전제하에 미래 예측을 해보고 이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좌측에 있는 이 그래프는 미국의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에서 지난달 세계 14개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이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 즉 에브리데이 라이프가 변화되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나라 응답자의 10명 가운데 8분, 즉 80%가 일상이 변화되었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일상의 변화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걱정이 된다는 그러한 응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율이 조사 대상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이 조금 제가 보면은 이제 관심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우리 주변에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또 그리고 이 변화가 앞으로 우리 미래를 어떻게 바꿔갈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불안감으로 지금 표출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아시겠지만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라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쓴 뉴욕타임즈의 저널리스트 토머스 프리드만은 이제 세계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눠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외교가의 거두인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또한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세계는 그 이전과 전혀 다를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는 과정에서 올 초에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맥킨즈가 이제 코로나19 이후에는 전혀 다른 규범, 질서를 이제 수립해야 된다는 그 넥스트 네모리라는 화두를 제시해서 큰 파장을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해서 이제 1년 가까이 이제 코로나19와 우리 인류가 동거를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의 미래는 코로나19 이전과 분명히 다를 것이다 하는 데에 대해서는 아마 대다수 분들이 지금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떤 공감대 하에서 이제 개인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미래에 대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언론 그리고 싱크탱크 그리고 또한 이제 정부 기관에서 나오는 이런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우리의 어떤 산업과 경제 그리고 일상생활, 문화, 종교 활동 또한 정부의 업무 스타일도 이제 큰 폭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이러한 이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여론조사 기관이라든가 컨설팅 기업들 그리고 싱크탱크들은 하나같이 ICT의 역할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정보통신 기술이 이러한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관심들이 지금 대단히 높은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ICT로 인한 세계화, 즉 지구촌이 만들어지면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만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그리고 이에 대한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ICT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의견이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번지면서 세계 각국이 사실상 무제한의 지금 재정을 투여해서 경기 부양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긴급 생계자금 지원 문제라든가 고용 유지와 같은 그런 자금도 지원합니다만은 대체로 이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이제 파악된 상태에서는 근본적으로는 코로나19 이후에 대한 대비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넘어서 이를 계기로 경제 산업의 체질 개선 그리고 미래 전략 차원에서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디지털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지금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사업들이 대표적으로 디지털 뉴딜이라는 그런 사업의 형태로 지금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신인프라 구축이죠. 5G 네트워크, 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이런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를 막대한 재정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지금 인공지능에 대해서 인공지능을 각 분야에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의료, 복지 이러한 전 분야에 지금 인공지능을 이제 도입하는데 많은 연구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또한 ICT 세계 최선진국으로서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그 경제라든가 또 그런 민간 부분의 비대면 산업, 교육 이러한 인프라를 지금 현재 구축하는데 또 많은 재정들을 지금 투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이제 디지털에 대한 투자는 우리의 미래 사회를 이제 규정을 하는 아주 중요한 저는 변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지금 어떤 경제, 무역 전쟁이야말로 사실상은 미래 기술 패권, 미래 산업의 패권을 놓고 벌이는 전쟁이다. 저는 그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도 세계 어떤 분업 질서의 변화도 있겠습니다만은 미국과 중국이 펼치는 미래 패권 전쟁의 그 결과에 따라서는 세계 경제와 정치 질서의 재편도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해외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지난 7월에 코로나 위기 극복과 우리의 어떤 산업 경제 체질의 개선 그리고 미래 성장 전략 차원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한국판 뉴딜 정책에서 핵심이 바로 디지털 뉴딜 정책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DNA 생태계 강화, 즉 데이터 기반 그리고 5G 네트워크,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아날로그 경제를 디지털 경제로 대전환하겠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추격 국가에서 선도 국가로 대도약을 하겠다는 전략이 바로 한국판 뉴딜이고 디지털 뉴딜의 핵심이다. 이렇게 지금 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포용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 그리고 산업 현장,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의 비대면 산업 육성, 그리고 기존 SOC, 도로와 댐, 항만과 같은 전형적인 그 SOC를 디지털로 전환하겠다는 것들이 바로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를 이제 추격 국가에서 선도 국가로 대도약을 하겠다, 대전환을 하겠다는 그러한 선언이었습니다. 탄소 우정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근본적으로 경제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그러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즉 이러한 국내외 트렌드 변화를 보게 되면은 이제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그리고 그로 인한 제가 앞에서 제시한 초연결 사회로의 진입이 이제 상당히 빨리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디지털 대전환에서 얘기합니다만은, 그리고 디지털 대전환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만은, 과연 앞으로 우리가 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는 어떠한 사회인지, 그 초연결 사회는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디지털 전환, 그리고 5G 네트워크의 구축, 그리고 인공지능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그러한 시대야말로 초연결 시대가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 초연결 사회의 특징을 5가지로 지금 정리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연결 그 이상의 이제 초연결의 시대가 이제 도래하는 것이죠. 또한 인공지능과 같은 이런 첨단 기술들이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까지 이제 들어온다는 의미에서는 초지능의 시대가 개막된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제와 경제의 파괴죠. 혁신을 전제로 한 이제 시장의 산업 경계를 뛰어넘고 산업의 경계를 뛰어넘습니다.
소비자를 이제 한 시장에 융합시키는 그러한 초융합의 시대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많은 이제 일상생활, 경제생활 영위합니다만은 이제 미래 사회에서는 다가올 미래 사회에서는 바로 온라인 세상에서 이런 어떤 초현실에 기반한 온라인 세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저는 초현실의 시대로의 진입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어떤 디지털 전환 그리고 디지털 대변화에 적응하는 개인, 기업 그리고 정부와 그렇지 못한 개인, 기업, 정부 간에 큰 격차가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초격차의 시대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앞서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의 이제 캐치프레이즈죠.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입니다. 우리 개개인들은 이제 아주 약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약합니다만은 이러한 어떤 작은 개인들, 주체들이 시장에서의 어떤 주체들이 플랫폼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이 된다고 그런다면은 이 어떤 시장을 바꾸고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이 연결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활용할 것이냐 이게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 속도가 늦습니다만은 5G 네트워크가 구축이 된다고 그런다면은 모든 사람과 사람, 모든 사람과 사물의 연결을 넘어서 이제 사물과 사물까지 연결하는 초연결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IBM 이사의 의장인 버지니아 로메티 의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다가올 사회에서는 IoT가 큰 변화를 초래하는 그런 요인이 될 거라는 그러한 주장을 하면서 이러한 연결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전문가들은 5G 네트워크를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라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어떤 인프라로 그런 어떤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결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막대한 데이터죠. 즉 빅데이터입니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빅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축적이 되고 그걸 분석 가공해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산업을 이제 형성을 하는 즉 데이터 경제의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열릴 수 있는 그런 인프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네트워크에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접속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러한 연결을 통해서 즉 어떠한 관계 맺기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개인과 기업에게는 필요하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즉 이러한 어떤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 상호 간 그리고 기업과 소비자 간의 관계 맺기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이제 만드는 그러한 시대가 진정한 초연결의 시대자.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스마트 공장, 스마트 상점, 그리고 스마트 서비스를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경제를 디지털 경제로 대전환하겠다. 이런 어떤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자료를 보시게 되면 서베이 기관인 닐슨에서 이제 얼마 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됐던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국내 모바일 이용의 어떤 그 증가, 이용 행태를 지금 조사 분석해 놓은 그러한 자료입니다. 이용자의 경우는 약 이제 5% 정도 증가했습니다만은 이용 시간 기준으로 보면은 21%가 지금 증가했다. 이렇게 지금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가정에서의 생활 그리고 이제 비대면 어떤 활동이 증가하면서 미디어와 콘텐츠에 대한 이용의 증가 그리고 전자상거래의 급증 또한 금융과 부동산 관련 서비스의 이용이 50% 이상 급증한 그러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즉 코로나19 그리고 그 앞에 일어난 이제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온라인과 모바일에 대한 연결을 넘어서 거기에서 실제로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를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이 조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공지능이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들은 이미 스마트폰에 음성인식 AI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AI 스피커, 또 차량에는 AI가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 간의 그 대국이 여러분들한테는 여전히 아마 큰 충격으로 남아있을 겁니다만은, 그 직후에 알파고를 뛰어넘는 그 성능이 훨씬 뛰어난 인공지능들이 속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말 이 코로나 팬데믹의 전 세계 유행을 확산을 이제 예측한 기업 또한 캐나다의 조그만 AI 스타트업인 블루닷이라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사례에서 보듯이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은 이제 모든 곳곳에 지금 이제 분야를 막론하고 이제 도입이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활용 여부가 이제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어떤 기초 기술도 개발도 중요합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산업 현장에 그리고 서비스에 접목시키느냐, 즉 활용하느냐 하는 것들이 저는 앞으로 큰 그 관건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초융합의 시대입니다.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은 이제 에어비앤비, 그리고 우버, 그리고 국내 역시 다양한 배달앱 같은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산업의 경계를 뛰어넘는 융합, 그다음에 소비자를 뛰어넘는 융합,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시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창조적 파괴, 파괴적 혁신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러한 어떤 창조적 파괴, 파괴적 혁신이야말로 자본주의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요인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2000년도에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융합이었습니다. 방송과 통신 융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이죠. O2O 플랫폼 경제가 지금 이제 등장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실과 가상현실의 융합 또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초융합을 통해서 산업 간의 경계, 시장의 경계, 국내의 경계를 뛰어넘고 현실과 가상을 융합시킴으로써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그러한 이제 현상들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어떤 초융합에 대응해서 기업들은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M&A죠.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요소들을 이제 결합, 접목시키고, 또 나에게 불필요한 것들은 또 이제 내보내고 하는 그러한 융합들이 M&A, 융합을 전제로 하는 M&A들이 지금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의 경우에도 인공지능 기초기술의 개발과 더불어서 인공지능의 활용과 관련해서 그러한 어떤 그 역량을 갖고 있는 기업들 간의 M&A가 시장에서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초현실의 시대에 우리가 진입하게 됩니다. 5G 네트워크의 가장 큰 특징은 초고용량과 초저지연성으로 인해서 이런 어떤 인공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의 콘텐츠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열립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만은 인터넷의 시대를 넘어서 현실과 가상이 상호작용하는, 현실과 가상을 뛰어넘는 소위 메타버스 시대로의 진입이라는 그러한 이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오프라인 현실 세계에서의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펼쳐질 이러한 어떤 인터넷의 공간, 또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의 시대에는 이런 우리가 가상의 공간에서 무궁무진한 비즈니스의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러한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초격차의 시대에 우리가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어떤 그 트렌드 변화를 그냥 시장에 맡기고 기업에게 맡긴다고 그런다면은 저는 이에 대한 적응하는 기업들, 그리고 또 앞서가는 정부와 그렇지 못한 정부 국가 간의 큰 격차가 일어납니다. 그러한 격차는 다시 개인들 간의 큰 격차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30년 전에 글로벌 시가총액 30위 내에 있는 기업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가 금융기업,
제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 보게 되면은 인터넷 기반의 기업들이 지금 현재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인터넷 기업 글로벌 20대 인터넷 기업을 보더라도 미국계 인터넷 기업과 그 다음에 중국계 인터넷 기업들이 20대 기업 안에 모두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의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IBM, 그리고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이러한 인터넷 기업들이 지금 전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제가 보면은 디지털 전환의 그 방향은 저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디지털 전환의 속도는 더욱더 빨라질 것이다, 저는 그런 또 예측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과 기업, 정부는 이러한 디지털 대전환에 어떻게 적응하느냐,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가 바로 개인, 기업, 정부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러한 어떤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서 초연결 사회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 개인 그리고 특히 기업과 정부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간략히 한 6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디지털 2016년부터 시작된 제4차 산업혁명 논의, 그리고 지난해 후반 그리고 금년에 이제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이제 종식이 되더라도 그 이전과 그 이후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것이라는 많은 분들의 예측, 뭐 전문가들의 예측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도 그러한 예측에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단순히 어떤 기업의 전략이라든가 정부의 정책 이 한두 가지를 이제 강론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공동체가 지향해야 될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저는 수립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발 하라리 같은 경우는 인간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물질 문명의 발달에 따라서 인간은 풍요로워졌지만 그러나 인간이 행복해졌다고 볼 수 없다. 즉 불평등의 정도는 훨씬 심각해졌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이제 지성이죠. 다니엘 코hen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컴퓨터를 닮아가는 것도 또 컴퓨터를 이기는 것도 아니다. 바로 인간성이 확보된 미래라는 그런 어떤 이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디지털 혁신의 과정 그리고 코로나19의 확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제 분들이 이제 사랑과 공동체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하에서 지금 현재 코로나 과정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사회를 지향하고 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 이러한 어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디지털 정책을 다뤄왔던 사람으로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을 했던 사람으로서 현 정부의 어떤 디지털 포용 정책을 이 디지털 사회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그 문제의식 하에서 저는 디지털 포용 사회라는 그러한 어떤 화두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디지털 이제 포용 사회의 그런 패러다임을 우리 정부 정책과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서 저는 이제 안착을 시켜야 된다 하는 그러한 어떤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디지털 포용 정책이라는 것은 첫 번째,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시장에서의 어떤 그 정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ICT 첨단 기술, 5G,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이러한 ICT 첨단 기술을 이제 혁신 성장의 동력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또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환경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혁신 성장과 선도 국가로 이제 도약을 하되, 그 과정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그러한 경제 체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의 수를 보게 되면 대기업을 일러 본다 그런다면은 중소기업이 99%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6대 4를 넘어서 지금 7대 3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기업 중심의 경제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국내의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경제체제, 여기에 더 나아가서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우리 경제의 주력이 되는 그러한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혁신성장의 과실들을 공평하게 나누는, 그래서 경제적 불평등도 해소하고 사회통합도 도모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이전부터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 세계경제포럼과 같은 경제 리더들의 모임에서는 이제 공생과 공존, 상생 이러한 것들을 지금 화두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2015년에 이제 전 세계가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5년 동안 추구해야 될 목표로서 서스테이너블한 디벨로프먼트 고를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17개의 과제에는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부의 불평등 문제, 기아 해소 문제, 보건과 복지, 교육의 격차를 해소해야 된다는, 그래서 그래야만이 지구가 지속 가능하다는 그러한 화두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계 경제 포럼 또한 더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화두를 최근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제 코로나19 이전의 세계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전 세계는 새로운 질서를 개편해야 되는데 바로 공평하고 가치 있는 그러한 어떤 질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더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화두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금년 초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있었던 소비자 가전 전시회죠. 세계 최대 박람회인 CS2020에서 메인 화두로 서스테너빌리티, 즉 지속 가능성이라는 그러한 어떤 주제가 다루어졌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왼편에 보면은 리실리언스 테크놀로지,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제는 기술과 산업, 이러한 어떤 그 ICT 제품들이 단순히 소비자들의 개인이 이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 경제와 우리 사회 체제가 이제 지속 가능하도록 기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술과 서비스 기업들이. 그리고 또한 동시에 우리의 환경 문제라든가 안전 문제라든가 복지 문제라든가 교육 문제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술들이 기여를 해야 된다는, 그리고 기업들이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제 화두를 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디지털 전환의 이슈입니다. 개인과 기업 그리고 국가에 있어서 이제 디지털 전환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그러한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제 중소벤처기업 종합 육성 종합계획을 발표해서도 여기에 지금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구역이라는 정책 비전을 전제로 해서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의 디지털을 통한 새로운 경쟁력 확보 및 경영 안정 지원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그러한 전략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코로나19 이후에 디지털 전환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 방향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속도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전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전환에 적응하는 개인, 기업, 정부는 생존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개인과 기업과 정부는 이제 경쟁에서 낙오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러한 수출 바우처 매칭 페어도 어찌 보면은 오프라인에서는 코로나19라는 우리가 뜻하지 않는 그러한 재난으로 인해서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여전히 기업과 소비자를 연결해주고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런 수요자를 연결해주는 그러한 환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그리고 현실 세계뿐만 아니라 가상 세계로도 소비자와 시장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결국 이제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각국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 정책도 동일한 맥락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디지털 경제 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겠다는 그러한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금년 초에 국회에서 데이터 경제 3법이 통과되었습니다만은
아직도 어떤 데이터의 보호 문제와 그리고 활용 문제를 놓고 시민사회단체와 또 그 소비자 단체와 기업, 정부 간에 여전히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보게 되면 이미 2017년, 2018년에 걸쳐서 유럽과 미국, 일본, 중국까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를 지금 마친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디지털 뉴딜 정책에서 정부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상당히 비중 있게 지금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향을 잘 잡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도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선도국가로,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되어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데이터 경제에서 1등 국가가 되지 않는다면 저는 선도국가로 도약은 저는 어렵다. 반대로 우리가 데이터 경제에서 세계 1등 국가가 된다고 그런다면은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 추격 국가에서 선도 국가로 당당하게 도약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규제 개혁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이제 혁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역사도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또 한편은 혁신과 혁신의 저항이 바로 또 자본주의의 성장의 역사입니다. 한 나라와 한 사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혁신과 또 혁신의 저항 간의 상호작용, 이를 극복하는 그런 과정들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류의 역사 그리고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이끈 동력은 바로 혁신이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혁신으로 인해서 분명히 중소기업에서도 피해를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들도 시장을 지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혁신을 하지 않는다고 그런다면은 우리의 경제는, 우리의 사회와 국가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저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도 혁신 성장을 전제로 해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상당한 성과가 있습니다. 금융 부분, ICT 부분, 이러한 것들을 지금 현재 규제 샌드박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규제 자유특구를 통해서 지금 규제 혁신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규제를 지금 현재 규제의 장벽을 뛰어넘는 그러한 어떤 혁신들을 지금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이 현재 지금 1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규제 샌드박스가 초기에 상당히 이제 보수적으로 운영되었다 그런다면은 지금은 시장에서 이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혁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방향으로 이런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들, 그 다음에 IT 기반의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은 이러한 어떤 규제 혁신 제도들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고, 정부와 중진공에서는 이러한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러한 어떤 제도들을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런다면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될 디지털 사회, 초연결 사회에 상당히 많은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시간 관계로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모든 이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소비자가 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경제 하에서는 이 소비자들에 대한 어떤 디지털 격차, 정보 격차의 문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그런다면은 이 기업들이 제공하는 이제 서비스라든가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다고 그런다면은 그 기업들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 다시 말해서 성장을 하기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언론에 많이 나온 그런 기사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인 주문 시스템,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장노년층이라든가 또 디지털 이용 역량이 떨어지는 이제 장애인들, 농어민들, 그리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대로 지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러한 조사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정부라든가 또 민간 단체에서는 어느 기업이 또 어떤 서비스가 이용자 친화적인지 이러한 것들도 지금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ICT 선진국입니다만은
여전히 정보 격차가 존재하는 게 현실입니다. 일반인을 100으로 했을 때 4대 정보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노년층, 그 다음에 농어민들, 저소득층, 그리고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들의 디지털 이용 역량,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접근 역량이라고 그러죠. 이러한 것들은 일반 국민 대비 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완전한 디지털 경제, 완전한 초연결 사회 진입은 저는 감히 어렵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디지털 정보 격차의 해소 문제는 단순히 개인에게 맡겨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정부가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 줄 걸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개인과 정부, 그리고 일반 소비자들,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모을 때 이러한 정보 격차를 해결하고 좀 더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디지털 경제 시대, 초연결 시대가 저는 도래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디지털 사회혁신을 활용한, 또 디지털 사회혁신 중심의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제3의 섹터를 저는 좀 더 개척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정부에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디지털 전환에 따라서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TFT를 이제 만들어서 지금 이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반 국민 생활과 관련된 부분들,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장애인들과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이제 그 노인, 당노년층을 돌보는 문제들에 있어서 이런 어떤 사회적 기업들, 그리고 제3의 섹터가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러미 러프킨 같은 교수는 제3의 섹터를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영역으로 개척하자는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3의 영역 개척을 통해서 이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일자리 창출과 같은 경우, 그리고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영역으로 더욱더 육성하자는 그러한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스타트업들,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영역에 관심을 갖는다고 그런다면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우리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함과 더불어서 새로운 경제 영역을 창출하고 또한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제 그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제 코로나19 이후의 시대 변화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가장 힘든 게 현장에서 직접 또 이렇게 이제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바로 기업인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우리 기업인들이 정부를 믿고 또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개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확신하면서 지금의 어려운 국면들을 잘 극복하고 또 우리 앞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미래를 잘 열기를 기대하고 소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